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입니다. 사실 좀 숨막히고 너무나 흥분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시작 전부터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 동률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죠?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첫 방송할 때 35.5 두 후보가 똑같았습니다. 오늘 39. 저희가 시작할 때 그랬었네요. 네, 그리고 39.8이 똑같습니다. 근데 제가 첫 방송에서 이번에 그 두 후보가 35%, 37%, 40%, 43% 이 벽을 돌파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40%에는 온 겁니다, 두 후보가.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공표 금지 기간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한 조사를 목요일 날 발표할 텐데 누가 43%의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. ARS 조사 말고 전화 면접 조사로 43% 이를 것이냐. 저는 그렇게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봅니다.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.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호남에서 결집이 다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집이 많이 돼서 이번에 우리 조사에서는 70% 중반까지 올라왔고 지금 TK, PK는 사실 그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 후보 지금 PK 40%대, PK 50%대, TK 50%대, PK 40%대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오늘 숫자로만 놓고 보면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거인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오늘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해도 선거에서 보면 이 시간대쯤이면은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되는 일이 많습니다. 옛날 초원복집 사건도 왜냐하면 그거는 위기감을 느낀 데가 위기감을 느끼고 확 결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누가 43%를 먼저 찍느냐 저는 그걸 눈여겨보고 있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권교체 여론이 55%에 도달하느냐 또 정권 유지 여론이 35%를 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벌어졌다가 조금 좁혀져 있죠. 이게 다시 어떻게 그 마지막 조사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양쪽은 더 공고해지고 이제 거의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는 결과에 도달하네요. 근데 이게 제가 캠페인 전문가로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0%에 왔다는 거의 의미는 양 진영이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는 의미입니다. 이게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더 이상 네거티브로 얻을 표는 없다는 뜻이에요. 그 네거티브로 얻을 수 있는 표는 이번 선거가 부인에 대한 네거티브,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로 해서 극심한데 마치 뭐 그냥 그 옛날에 그 1988년 두카키스 선거를 보는 듯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40%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. 그걸 얻을 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 대통령 선거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야? 정말 이거 다음 대통령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? 뭔가 좀 국민 통합 하려는 대통령은 없는 거야? 그거를 포지티브하게 캠페인을 며칠 동안이라도 하는 후보가 저는 먼저 43% 갈 거라고 봅니다. 그래도 이번 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신경전이 뜨거워졌습니다. 그 제가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TV 토론이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어느 후보가 치명타를 입지 않을 거다. 그리고 네 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계속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. 두 후보한테 이미 이제 35% 지지율을 넘어선 뒤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5년간 얼마나 지금 그 극심한 진영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원하는 중도층의 요구가 그 비전과 리더십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. 그러니까 적당히 공격은 하는데 이미 그거는 다 여론조사에 반영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 토론 중에 못 보여줬어요.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자, 이 사전 투표율 또 최종 투표율 이걸 두고서 이제 각 당에서는 유불리를 열심히 지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아까 전 변호사님이 이제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거냐. 근데 저희가 총선 때 보면 그때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을 텐데 투표율이 66%까지 치솟았습니다. 굉장히 높은 이례적인 투표였고. 다 마스크 쓰고 일회용 장갑 끼고 투표를 했죠. 그래서 전 이번에 오미크론은 좀 그보다 좀 덜 위협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표율에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사전투표와 본투표,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라는 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. 그거는 과거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게 도입되지 않았으면 투표로부터 이탈했을 젊은 사람들이나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보층의 유권자들이 많아서 좀 더 유리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단계입니다. 사전투표 제도는 모두가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투표율이 저는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이유는 투표율은 높다는 게 이제 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
지난번 한 77% 했고 그전에 75% 했지 않습니까? 네, 지난 대선이 77.2%. 예, 근데 이번에도 이게 무슨 뭐 부도덕한 비호감 선거라든가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투표율이 떨어집니다. 2007년도 63%까지 그쵸. 갔잖아요. 끝났기 때문에 한쪽이 다 이탈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할 거라고 보고 특히 2017년에는 투표율이 그 20대, 30대도 굉장히 높았어요. 탄핵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75%까지 투표율이 올라왔거든요. 대신에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투표율이 낮았어요.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질 것 같아요.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팽팽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 70% 중반대 투표율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오히려 비호감이라서 저는 투표율이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초접전이 되니까 내가 한 표 더 하러 가야 돼 이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.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이왕이면 뭐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. 네, 이번 대선 승기 누가 잡을까요? 아니, 예고를 뭐 굉장히 세게 해서 시원하게 누가 이긴다고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. 아니, 저는 사실 뭐 그 지금까지 제가 유지했던 입장은 적어도 유리하지는 않은 이재명과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윤석열의 싸움이다. 얘기 계속 드렸고 박빙이고. 근데 지금은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더 박빙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의 룸을 보면 공간을 보면 이재명 후보 쪽의 호남이라든가 등등 지금 50대, 40대 지지층들의 그 결집도가 상당히 올라와서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이 정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감 이게 있어서 40%까지 끌고 올라왔던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. 전체적인 지형이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캠페인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뭐 단일화 실패를 저렇게 거칠게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, 상대를 조롱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무례하다. 만일에 끝나는 날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할 거다. 그러나 만일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안철수 후보님하고 꼭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. 같이 갈 겁니다. 뭐 그렇게 하는 게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지. 저는 그래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. 제가 이제 그동안 숫자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수요일 날 조사에서 목요일 날 발표하는 조사에서 43%를 누구가 먼저 찍게 될지 모르지만 전화 면접에서 43% 나오는 후보가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보조 지표로 그 정권 교체 여론이 55%에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전 그거를 보고 좀 판단하겠습니다. 네. 정 박사가 계속 말씀하시듯이 확실히 지형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지 이재명 후보는 43%까지는 갈 것 같은데 45가 과연 될까? 이런 게 좀 있고 윤석열 후보는 잘하면 45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지형이긴 해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이나 메시지가 아주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 그 중도층들은 네거티브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후보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. 안철수가 2020년에 총선 때도 지역구 후보도 안 내고 그 야권 도와줬고 대통령 나가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자기가 그래도 낮춰갖고 출마해갖고 그것도 다 그때 이 당에서 보수당에서 다 출마를 권유했고 했는데 졌는데도 받아들였고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철수가 정권 교체에 그래도 우군이고 상당히 공헌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조롱의 대상이 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층 입장에서 이건 이해를 해요. 박근혜 지금 이 정부가 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당할 일이었나? 감옥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일이었나?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었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고 그 감사원장이 지금 종로의 보궐선거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이런 현실이 됐는데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보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그건 전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 중도층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또 다 헤집어 갖고 또 다시 우리가 뭐 무슨 청산을 한다 보복을 한다 하면 지금 미중 패권이고 지금 전쟁이 이런데 되겠냐. 그거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진짜 핀셋으로 딱 불가피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정말 민주당이든 뭐 다 정의당이든 다까지 해서
좀 미래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, 통합의 메시지, 그걸 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내야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형이라는 거지. 아무리 뭐 그 지형이 그래도 그걸 못하면 그렇게 안 움직이죠. 제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30년 동안 이제 중도 스윙보터를 살폈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후보들한테, 정치인들한테 해주는 그 컨설팅이 있어요. 절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참모나 후보가 경계해야 될 사람 세 부류. 첫째,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사람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. 두 번째, 지나친 당파성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. 세 번째,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. 자, 이것을 배제하고, 그래서 캠페인을 할 때는 가장 중립적이고 우리 강성 지지층들 말고, 그걸 하면 망하니까 그거는 이미 다 40%대 다 왔다. 35부터 다 왔다. 그리고 이제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이 왔고, 그 다음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 선거를 해야 되는데, 그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선거를 많이 해봤고,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왔지만, 당도 그렇게 운영 안 해왔고, 나라도 그렇게 운영 안 해왔지만, 알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,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익명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제 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소야대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.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데, 제가 그전에도 의석수가 많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점일 거라고. 왜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후보가 될 때는 의회를 장악 못했기 때문에 의회가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이번엔 대통령과 압도적 다수석을 가지면 그동안 봤던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다,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재앙적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천 거의 한 번 했거든요. 김영삼 대통령은 96년도에 좀 했고,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한 번 했고,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에 좀 했고,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에 한 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2012년하고 2010년 두 번을 했어요. 그랬더니 저 정당이 약간 친박 정당으로 바뀌어서 당이 확 DNA가 바뀌더니 저게 2020년에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총선 질 때까지 오래 가더라고, 후유증이요. 그게 2010년 총선 때 122석으로 일당을 민주당한테 뺏겼는데, 그랬으면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정현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.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.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천을 몇 번 했나, 꼭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2012년, 16년, 2020년 이 세 번의 공천이 이를테면 성격상 친문 공천이다. 그래서 저게 굉장히 오래 갈 거여서,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지면, 만일에 민주당이 진다,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45도 가고 그랬는데 뭐 대통령 책임은 아니다. 그리고 세력도, 의회 세력도, 민주당 세력도 친문이 많고,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책임론에 상당 부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, 민주당은 그때 제가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를 만든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또 똘똘 뭉쳐서 정계 개편으로 무기력하게 흩어지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또 대안 세력이나 대안의 지도자들이 별로 없고,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,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, 방법이 없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과 사실은 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적폐청산 정치봉을 얘기하는데,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,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런 대한민국, 정말 그런 걸 좀 바라보고 싶어요. 뭔가 좀 크게 2017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 체제를 개헌을 통해서 만들길 바랬거든요, 탄핵 이후에.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.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, 뭐 윤석열 대통령 돼서 무슨 친문 민주당 의원들하고 하겠냐라고 하는 그거를 정말 한번 거짓말같이 역설적으로 한번 좀 깨줘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혹시 유권자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,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. 마지막입니다. 네. 짧게 한마디씩. 두 분 먼저 하시고. 이런 우리가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가야 된다. 두 분 먼저 하시겠어요? 네. 아니, 저는 유권자들은 유권자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? 네. 유권자들은
대통령 탄핵도 필요하면 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독주한다고 하면 강화문에서 그러지 말라고 100만씩 모여서 했고 지난 총선 때 양쪽이 다 나와서 66%나 투표했고 전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이 그 강성 친문이나 아니면 강성 보수층들이 그러는 건 이해는 해요.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까 보수 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죽으셨고 대통령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의 상태가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분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지금 처한 현실에 미중 패권도 있고 지금 막 전쟁도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절박하게 정말 제가 그 중도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상대방을 무서워하는 전쟁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요. 전쟁과 정치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테러를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예요. 정치는 테러를 열어주는 거거든요. 그 명분 주는 거거든요. 안철수한테 테러 주고 이석한테 테러 주고 이재명한테 테러 주고 윤석열한테 테러 좀씩은 열어줘야 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그냥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할 거로 저는 봅니다. 그래서 투표율도 높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문제가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네.